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12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의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뇌수종이래요. 뇌수종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편하게만 들으세요. 그냥 뇌수종이 뭔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뇌수종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뇌척수액이 하루에 한 500ml 정도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뇌수종이 걸리면 소아인 경우는 뇌압이 상승해서 두개골이 팽창을 합니다. 소아들은 보통 선천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막힙니다. 중풍에 의해서 척수액의 순환이 안 되면은 이게 막혀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강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이 나고요. 이런 것이 바로 뇌수종이다. 애기들한테는 뇌압이 높아서 이 머리가 굉장히 붓고 어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막 붓지는 않는다 이 정도요.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두개강 내의 압력이 내압이에요. 동맥압이 상승하는 어떤 반사가 일어난다? 쿠싱 반사 우리 배웠어요.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 달덩이 같은 얼굴, 쿠싱 증후군 우리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쿠싱 반사는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120에 80에서 이 120 앞에 있는 요 수축기 혈압이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잖아요. 이게 상승을 하면서 섬액이 온대요. 맥박은 원래 60에서 100회잖아요, 분당. 60회 이하를 섬액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오고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이게 바로 쿠싱 반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뇌척수액에 뭐가 문제가 있다.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머리가 붓는다. 그러면 뇌수종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쿠싱 반사가 일어난다. 뇌압 상승 간호 중요합니다. 뇌압이 상승했을 때 간호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붓지가 않겠죠? 압력이 덜 상승되겠죠? 상체를 상승시킨다. 몇 도 정도? 15에서 30도 정도. 절대 안정한다.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정말 얼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과호흡을 해야 됩니다. 과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축 혈압이 높으면 쿠싱 반사가 온다고 했죠? 동공의 크기, 대광 반사를 확인해야 돼요. 의학 드라마에서도 환자들 의식 잃고 오면은 조그만 후레쉬로 눈알 검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광 반사예요. 뇌압 상승 간호는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뇌에 문제가 있으면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수시로 의식 확인하고요. 변비 예방에 힘쓴다. 복압을 주의합니다. 힘주면 압력이 더 생기니까요. 가능하면 자극을 주지 않는다. 고삼투성 이뇨제. 삼투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 붓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성인 간호 교과서의 팁 부분에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게 있어요. 최근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 한번 나왔었대요. 글래스고우 이게 뭘까요? 혼수 척도래요.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상태의 평가 방법. 환자가 119 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외상이 어디를 입었을까? 두개골에 입었다? 팔에 골절 입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리고 외상성 혼수, 뇌혈관 질환, 심정지 환자, 독성 물질로 온 환자. 이렇게 의식이 좀 없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예요. 우리 아프가 점수 역시도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고 총 2번을 재가지고 이 애기의 건강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우리가 평가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의식이 없이 왔을 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로 15개 항목을 측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내원하는 환자 글래스고 몇 점이야? 그랬을 때 7점이에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혼수 척도가 글래스고우라는 거 알고만 넘어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 아주 옛날에 나왔었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성 두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에 종양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두개강 내압의 4대 증상. 머릿속에 뇌압, 압력이 찼을 때 증상이요. 일단 두통이 와요. 구토가 오고요. 머리 둘레가 부종이 오고 또 쿠싱 반사. 그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는 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되고 호흡이 오히려 깊고 느려지는 게 쿠싱 반사라고 했어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은 광선요법. 인큐베이터죠? 온도 몇 도죠? 30에서 32도. 굉장히 따뜻하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한다. 욕창 환자 또는 발적 환자도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했죠.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는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영아의 기저귀가 발진됐을 때 중성빈으로 청결히 하고 기저귀를 자주 확인합니다.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깨끗이 하고 촉촉하게 할까요? 건조시킬까요? 건조시키는 거예요. 발진하면은요, 건조시켜야 되고요. 욕창 환자 하면은요, 그 피부를 건조시킨다. 이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피부를 보습한다. 그것은 노인 피부가 약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보습시킨다. 이런 의미이고요. 뭔가 발진 있고 욕창이 있을 때는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이지장이 소장이죠. 여기서 소화된 영양분이나 음식물을 흡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육모. 융털이에요. 털모자죠. 질식 분만 후 정상적인 질 분만 후 회복실로 옮겨진 경산부에게 우선 실시할 간호는요. 일단 질식으로 분만했어요. 출혈을 체크해야겠죠.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이다. 자궁 저부가 단단하다. 이거는 피가 지금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아반회 분만 사기죠. 개구기, 태아만출기, 태반만출기, 회복기가 있어요. 회복기에는 산모의 출혈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기도 하고 얼음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다 출혈을 확인하는 게 바로 회복기라는 거. 만성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결국 목적은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치료나 완치가 되는 게 아니죠. 항상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 후 기침이나 코풀기를 왜 제한하죠?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백내장은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코 풀어요. 기침해요. 눈에 압력이 뻑 갑니다. 그럼 수술한 부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안압 상승을 예방해야 된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힘주는 것도 좀 피해야겠죠. 안압 상승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울 때는 어떻게 눕죠, 여러분? 위. 수술한 쪽을 위로 누워요. 이렇게 눕는데 이쪽 수술했어. 이쪽을 위로 눕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 수술을 했어. 귀가 만약에요. 수술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귀 수술도 수 위에요. 수술한 쪽이 위인데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 있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아무리 수술을 했건 아프건 간에요. 농용 환자 그쪽이 무조건 아래쪽이라는 거. 원래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짚고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인데 농이 나온다고 하면 아픈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 8가지를 볼게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전구 증상이 뭐예요? 전조 징후.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아기가 곧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징이에요. 전조 징후. 하체가 파이거 빈태. 일단 하강감.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죠. 아두,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골반 부근이 뻐근해집니다. 질식 분만하려면 아기가 내려오잖아요. 이러면 좀 이따 아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이 하강감이 되는 거예요. 하체가 파이가 빈태, 체중이 감소합니다. 엄마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태아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가진통. 가진통은요, 아기 나오기 한 10일 전 정도부터 가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통과 진진통도 비교해야 되잖아요. 가짜 진통은요, 수축이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진짜 진통이다. 아기가 나오겠다. 이거고요. 걸었을 때 아프면 이게 바로 진진통이죠.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슬이 있다고 한다면 진진통이겠죠. 자궁 경부가 열려있으면 진진통입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하면은 진진통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걸어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슬이 나오고 수축이 규칙적이고 수축의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면 진짜 진통이다. 좀 있으면 애기 나온다 이거죠. 하체가 파수. 양막이 파열됐다. 태포가 파열되었다. 양수가 나왔다 이거죠. 이슬이 최근 국시 나왔어요.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슬이 비쳤다면 24시간 내에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거상은요, 자궁의 경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종이짝처럼. 이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임신 초기와 말기에 빈뇨가 있다고 했죠? 태동감이 감소합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예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자궁 경부의 거상, 빈뇨, 태아의 태동감 감소. 분만의 5요소가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면은요, 태산만 임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태아가 일단 있어야 나오고요. 산도, 골반강, 자궁, 질강, A가 나오는 길이 산도예요. 만출력, 힘을 줘야 나오겠죠? 자궁의 수축과 견축, 이완이 돼야 된다. 임부의 자세, 이 자세가요,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라요, 포지션, 체위입니다. 체위. 일어서기, 걷기, 쪼그리기, 또 심리적인 반응, 분만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주변에 또 보호자가 있는지 지지자가 있는지 그런 주변에 아기 낳을 환경은 되는지 이게 바로 분만의 요소라는 거예요. 일단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나올 길이 있어야 되고 산모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산모가 이 체위가 적당하게 돼야지 아기가 나오고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나 주변 환경이 돼야 된다. 분만의 3요소는요. 여기서 태산, 만만 띄시면 됩니다.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관상동맥 하면은요, 심장이에요.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이다. 심장이다. 배란 전 자궁을 증식시킨 호르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궁을 증식시킨대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아니에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요비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여러분 그냥 이건 외우세요. 다뇨는요. 요비중이 감소한다 이거예요. 요 비중이 뭐야? 오줌 안에 뭔가 많이 녹아 있는 그런 농도예요. 그 소변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 농도가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뱃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농도가 높겠죠. 농도가 높으면은 오줌을 못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농도가 감소했어. 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오줌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뇨가 온다. 이해하면 힘듭니다. 요비중이 낮으면 다뇨가 온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요비중 낮다뇨. 다뇨가 오는 거예요.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뇨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 이렇게 외울게요. 요비중 낮다뇨.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뇨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요. 그럼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은 다뇨가 아니라 핍뇨겠죠. 항이뇨 호르몬이 뭐죠? 이뇨 호르몬은 오줌이 줄줄 잘 나오는 건데 그것에 반대하는 거.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요. 이게 나죠. 그러면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적으면 오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봉증, 계속 오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봉증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수분량은 증가하고 요비중은 낮아진다. 일단 다뇨가 낮다뇨죠. 요비중이 낮아지면은 다뇨예요. 다뇨는 많이 싸는 거죠.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분량이 증가한대요. 수분량이 증가한다고요? 이게 오줌을 싸는 걸 수분량이라고 하나요? 오줌을 오히려 많이 싸면 몸 안에 수분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요비중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일단 다뇨입니다. 다뇨가 발생하면요. 탈수가 유발되겠죠. 계속 오줌을 싸면은 탈수가 될 거 아니에요. 심한 갈증이 온다. 요비중이 낮다면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낮다면 낮다뇨.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요. 다뇨가 아니니까 핍뇨겠죠. 핍뇨가 오고 심한 부종이 온다. 핍뇨니까 몸 안에 물이 많죠? 심한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아미노필린,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쓰는 약입니다.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 확장제죠. 페노바비탈 진정제이다.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나왔었다. 출생 후 제대가 탯줄이죠. 떨어지기 전까지 제대 관리법은 알코올로 닦는다. 75%. 소독용 알코올은요. 70에서 75%죠. 열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예요. 나머지는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유수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증상으로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 약 어떻게 먹어요? 본인이 이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었는지, 두 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약을 먹입니다. 가족에게 투약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뇨 발관리 하면은 발톱은 일자로, 이게 그렇게 맨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나오잖아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그쵸?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발은 편안해라. 꽉 끼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영양소의 작용은 열량 및 체액의 균형 유지이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하죠? 또 혈소판은요? 판을 응고시키죠. 뭐를 응고? 혈액을 응고시켜요. 예방주사약은 냉장고 보관이죠. 이것을 냉암소라고 합니다. 2에서 5도씨 또는 4도씨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 뭐죠? 남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자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와요. 테스토스테론 좀 비슷한 거 뭐 있었죠?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이건 달라요. 테트로도톡신. 이건 보거 중독. 3세 아이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촬영실로 들어갈 때 울고불고 거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 불안이다. 분리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유아기의 분리불안. 부모로부터 떨어지면은 애기들이 울고 짭니다. 이게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아기에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다. 유아기에는 또 자율성 대 수치감이 있었죠? 똥 쌌어, 오줌 쌌어, 수치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 1위는요, 낙상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트럭에 치고 막 이러죠? 넘어지고 많이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사물에 채취 못해요. 환자에게 투약 못합니다. 우리 투약에 5 라이트 법칙 배웠잖아요. 정해진 환자에게 그 용량을 일정한 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 뭐였죠?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검사물 채취 못하고요. 투약도 못한대요. 드레싱 안 됩니다. 의사가 해야 돼요. 진료도 안 됩니다. 그냥 정리하고 소독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간단한 안내하자.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몇 시에 면회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요. 이런 거. 췌장, 간 담당은 소화기계 장기이다. 췌장은요, 혼합 분비샘이라고 해요. 왜? 소화액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소화액은 뭐가 나오죠?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죠? 탄수화물 분해효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효소, 트립신, 지방 분해효소, 리파아제.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그리고 내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준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준다는 거. 인슐린은 343이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게 인슐린이다. 그리고 글루카곤은요, 434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글리코겐을 4글자죠? 포도당으로 3글자죠?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래요. 아시겠죠? 343.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다. 434.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소화기관 볼게요. 일단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소화기관의 첫 관문이 입이에요. 입에서 씹어내립니다. 그리고 음식물과 공기 통로가 뭐였죠? 인두예요, 식도예요? 인두예요, 여러분. 인두. 음식물과 공기 통로가 인두고요. 식도가 음식물의 통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5cm이다. 위에서는요, 분문부와 유문부가 있습니다. 분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식도에서 위까지 내려오는 게 분문부고요. 이 위에서 12지장까지 내려오는 게 유문부예요. 관략근이죠. 입, 인두, 식도, 위 내려온 다음에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의 3가지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 소장이에요. 소장은 6, 7m 정도 된다. 또 소장 지나면 대장이 나온다. 대장은 뭐다? 맹결직, 맹장, 직장, 결장이 대장이다. 한 1.5m다.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쵸? 맹장은 한 5, 6cm. 굉장히 조그매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됩니다. 결장은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이렇게 나옵니다. 직장은요. 똥 매리면은 직장을 통해서 똥이 나온다. 마지막에는 항문이요. 이게 바로 소화기관의 순서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내려가고 위에는 분문부와 유문부가 있다. 여기를 내려가서 12지장 공장 회장을 거쳐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항문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소화기계 구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인도로 들어가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12지장 공장 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맹장, 결장, 직장으로 통해서 나간다는 거. 소화기관 일단 입으로 먹죠. 입에서 나오는 침에서는 뿌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같은 말로 알파 아밀라제, 탄수화물의 소화효소예요. 또 인두에서는요,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고, 식도에서는 밑으로 내려보내죠. 소화액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는요, 단백질 소화효소 뭐가 나오죠? 펩신이 나와요. 펩신. 위에서는 펩신이 나온다. 이 펩신은 단백질 소화효소이다. 소장에서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췌장에서는요, 탄단지 아트리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킨다.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시킨다.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시킨다는 거.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뭐 있어요? 장액은요. 말타제, 락타제, 인베르티아제, 에렙신. 이게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입니다. 말타제는 엿당, 락타제는 젖당, 유당, 인베르티아제는 자당, 에렙신은 단백질 소화효소라는 거. 에렙신 같은 말로 펩티디아제예요. 대장은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이죠. 소화효소는 없고 수분만 흡수한다. 간에서 담즙을 생성해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주고 지방을 유화하죠. 이 담즙을 농축해서 저장하는 곳이 담낭입니다. 소장에서 시작되는 지용성 영양을 흡수하는 림프관이 암주관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펩신이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거, 그리고 췌장에서 탄단지 아트리라는 거, 소장은 10공회, 대장은 맹결직. 소장에서 영양분이나 음식물을 흡수하는 곳은 육모, 융털이라는 거. 임신 20주 이후 4, 5, 20 임신 5개월 이후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뭐죠? 임신 중독증이죠?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항상 병원 가서 뭐제요? 소변제입니다. 혈압제죠. 체중 재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또 단백뇨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고혈압 하면은 임신 중독증이 세트로 갑니다. 만약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다가 경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자간전증인가요? 자간증인가요? 경련이 있으면요. 자간증이에요. 경련이 있기 직전이면요. 자간전증입니다. 경련이 있기 전이니까 자간전증이고요. 경련이 있으면 자간증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 단백뇨, 부종 플러스 경련하면은 자간증이 된다는 거. 요것도 혹시 나왔었잖아요. 수술이나 침습행위 시행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해줘야겠죠? 설명 및 동의의 의무가 있다. 침상 난간 올려줘야 돼. 핫팩 될 때 환자가 화상 입지 않게 해줘야 돼. 그건 뭐죠? 태만이에요. 뭔 태만? 주의 의무 태만. 환자를 다치게 한 거는 주의 의무가 태만해서 그런 거고요. 미리 설명해줘야 되는 것은 설명 및 동의의 의무입니다. 산후 자궁의 퇴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궁 저부의 높이를 점검한다. 자궁이 잘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퇴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궁 저부의 높이를 점검하래요. 분만 1기 태아 심음 청취 시기는 어디서?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태아의 등 부분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해라 그랬습니다. 태아의 등 부분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듣는 거예요. 엄마 배 안에 있으니까요. 치과에서 수술 부위 충전물을 고착시킬 때 진료에 방해가 되는 타액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수법은, 타액은 침이죠? 러버댐 방수법입니다. 이 러버댐은 이렇게 녹색입니다. 이렇게 색종이 많은데요. 고무예요. 얇은 고무예요. 의료진이 편하라고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환자는 굉장히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환자 입 안에 이렇게 고무를 깔아버려요. 시술하기가 좋습니다. 왜? 침을 막잖아요. 그래서 요 치아를 지금 충치 치료를 해서 레진을 덧대야 되는데 침이 계속 닿고 환자 혓바닥에 왔다 갔다 하면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입안도 작은데 그 작은 입 안에서 그 조그만 치아를, 또 그 안에를 정말 1cm도 안 되는 그 사이를 파고든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목 디스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방수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의료진의 눈의 피로도 방지하고 침이나 이런 물로 인한 진료 부분 오염 방지에 장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어렵지만요. 이 고무 덧대가지고 이 치아만 이렇게 딱 보이게 하면 침도 안 닿고 시술이 빠르다. 이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치경이죠? 핀셋이죠? 탐침이죠? 그리고 이 러버댐이 이 고무고요. 이거 뭐 클램프 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러버댐 방수법이 침 안 닿게 해서 치료하는 장점이 있다. 치과 간호조무사의 기구 전달 방법은 원장님이 쓰는 그 방향대로 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주는 거예요. 위로 주면은 원장님이 뒤집어서 써야 되잖아요. 환자의 구강내를 향하도록 건넨다. 이게 센스죠. 기본입니다. 뒤집어서 주면 원장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지그시 쳐다볼 거예요. 침을 맞고 있는 환자가 가슴이 답답해요.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이거 뭐죠? 훈침 또는 현운감. 기억하시죠? 현훈감. 보고해야 됩니다. 오장육부의 표리관계에서 간은 뭐고 폐는 뭐냐? 간심비폐신. 우리가 이거 외운 거 이거 풀려고 외운 거예요. 간심비폐신. 그리고 육부는요. 담소위대방.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배웠잖아요. 그러면 간은 담낭이다. 또 폐는 대장이다.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관. 간심, 비폐신, 담소, 위대, 방. 부영양화, 영양이 과한 거죠? 수역이나 수중생물의 영양분이 과다해져가는 현상이다. 호수나 하천 등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특히 농작물 하면은 산림에 피해 하면은 산성비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 이산화황, 아황산가스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죠? 대기 오염 물질 1차 대기 오염 물질, 2차 대기 오염 물질 있어요. 이건 1차로 가는 거예요. 황, 질소 이런 거. 2차 대기 오염 물질은요? OR 스케펜. 요거 5가지 외우세요.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이에요. OR 스케펜. 2차 오염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이산화탄소. 이거는요? 대기 오염 물질이에요? 아니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지 대기 오염 물질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산화탄소 아니고 일산화탄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1차 대기 오염 물질이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온난화가 온다는 거. 도심부가 하면은 열섬 딱 나옵니다. 도심부가 온도가 높아. 이게 바로 열섬이에요. 겨울에 더 두드러진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보건의료기관의 설비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 최신의 의료, 최선의 의료가 아니라 적정한 의료예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에 의한 직업병에서 모는 호흡조절중추. 호흡조절중추 하면은 뭐죠? 연수죠. 호연수, 호흡조절중추이다. 또 열 경련 시에는 뭐 먹여요? 소금물을 먹인다. 염분이 다 빠져나가서 경련이 있는 거니까 소금을 먹인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육체 노동자에게 열사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열사병, 열경련, 국가고시 연달아 나왔었습니다. 열경련 하면은 소금물을 먹이는 거고요. 열사병은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관장을 하든지 IV를 놓던지 차갑게 해주고 옷 벗기고 서늘하게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열피로 열어탈은요. 강심제를 주죠. 쇼크체위를 합니다. 대기오염의 지표는 일산화탄소, 분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지표죠. 이산화탄소는요. 실내 오염의 지표지 대기오염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빠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는 환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군집도. 단 기간 내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증상은 토하고 설사하는 거, 배 아픈 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 진단을 왜 실시하죠? 일시켜 먹기 위해서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이다. 알맞은 작업장에 배치하기 위해서이다. 건강 진단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일시키기 위해서, 배치하기 위해서이다. 1차 보건의료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1차는요.
무조건 기본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고요. 구체적이다, 뭐 한정적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특별하다 이게 아닙니다.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알마아타 선언이 채택된 해는 1978년. 알마아타에서 뭐라 그랬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시골로 의사들이 없으니까 벽지 오지 산간지역에 간호사, 조산사라도 제발 가라.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졌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가 둘이 간다는 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할 때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TV죠. 라디오죠. 대중매체예요. 유튜브 같은 것들. 저 요번에 대선 프로도 다 유튜브 보고 봤습니다. 보건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켜라 이거예요. 스스로 건강을 지켜라. 생선이나 어패류 하면은 뭐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장염, 비브리오균. 또 뭐 있죠, 여러분? 돼지고기 하면은 살모먹어. 살모넬라 식중독 기억하셔야 되죠? 통조림 하면요? 보톨리뉴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1급이죠? 또 포도상구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햄버거 하면은요 0157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요거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 뭐 있죠? 독보웰포. 독소형은요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독소형이다.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다고 했죠? 감염병 유행으로 건물 출입구에 손잡이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소독했다고 하면은 뭘 차단한 거예요? 일단 병원체, 이 바이러스죠? 저장소, 이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전파 방법을 차단한 것이다. 감염병의 6요소, 국시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듣고 넘기세요. 이거 굳이 달달 안 하셔도 돼요. 병의 원인이 병원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서 살고 있죠? 그게 바로 병원소, 장소소예요. 장소의 소자입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야. 이게 바로 병원소예요. 탈출을 해요. 그 사람의 호흡기로 애취 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전파돼요? 다른 사람의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또는 뭐 탁자 위에 개방병소, 직접 성관계. 그래서 침입을 하죠. 사람에게 침입을 합니다. 숙주가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한테는 안 걸려요. 감수성 있는 숙주. 건강하지 않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만 걸린다는 거. 그래서 병원체,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장소, 병원소, 그 사람의 몸을 탈출해가지고 호흡기나 성관계 등으로 전파돼서 사람한테 침입해서 자리 잡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감염이 안 된다는 거. 가정 방문 시의 우선순위는 뭐부터고 간호사업의 우선순위는 뭐부터냐. 이것도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외우세요. 가정 방문했을 때 우선순위는요. 비전염성 질환 먼저입니다. 비전염성, 옮지 않는 그런 질환 먼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 뭔가 병이 걸려서 그 사업을 가야 된다 할 때는요. 영감간호, 영아랑 감염병 먼저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일단 비전염성을 대상으로 한다. 제가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저희 집에 방문 언제 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기억도 했었잖아요. 가정 방문은요. 비전염성이 대상이다. 다른 사람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집들이 다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염 방지를 위해서 비전염성 먼저이다. 개인과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먼저 갈까요? 집단을 먼저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급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급성질환 먼저 가요. 만성질환은 뭐 맨날 그냥 비슷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이라서 관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신환과 구환이 있다. 새로 아픈 사람한테 갑니다. 경제력이나 교육 정도가 더 낮은 사람을 먼저 가요. 높은 사람은 알아서 병원 잘 가니까. 또 집합되어 있는 곳과 산재되어 있는 곳. 아파트 단지예요. 10곳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막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몇 킬로씩 떨어져 있어요. 이게 효율이 더 낮다. 그래서 집합되어 있는 곳을 먼저 간다는 거. 비전염성 대상 먼저 가고 집단이 우선이고 급성 환자, 신환이 먼저이다. 집합되어 있는 곳, 수준이 낮은 사람들 먼저 도와준다. 간호 사업은 달라요. 감염병 먼저 갑니다. 영유아, 아기들 먼저 가는 거예요.
가정 방문은 비전염성이 먼저이다. 식이요법,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이거는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 중에서 2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 교육 또는 예방 접종이 1차죠. 2차 예방 건강검진 중요하죠. 또 재활사회복귀는 3차로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모의고사 내내 정말 많이 짚어드렸고 요거는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차적인 예방, 병 걸리기 전이에요. before.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거나 건강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예방접종, 산전간호, 건강 유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 교육, 환경 위생 개선, 개인 청결 유지 다 1차예요. 이걸 또 제가 굳이 초성을 땄어요. 예산 건질건 보완계, 이게 다 1차적 예방이라는 거예요. 예산 건질건 보완계, 예산 건질건 보완계, 예방접종, 산전간호, 건강 유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 교육, 환경 위생 개선, 개인 청결 유지가 다 1차적인 예방이다. 그러면 교육 1차적인 예방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흡연 학생의 상담하면 2차 예방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미 담배 폈어. 이미 질병 걸렸어. 2차예요. 병충, 2차적 예방. 이미 병이 걸렸지만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자. 원래 건강을 되찾아보자.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이지만 이미 걸렸다는 거. 그래서 건강검진은 그냥 2차다 암기하세요. 1차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2차라는 거. 당뇨병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도 2차라는 거. 3차적 예방, 국가고시 최근에 나왔죠? 재활, 복귀, 사회적응, 물리치료 하면은요. 3차적 예방, 병호입니다. 애프터. 이미 병은 걸렸어. 장애나 기능 회복을 중점적으로 부적용 학생을 재적응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해보자. 기능 부전이라도 최소화해서 어떻게 살아보자 이겁니다.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3차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2차 주의하세요. 건강검진 몇 차다? 2차다.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2차라는 거. 아무리 건강검진이어도 2차고요.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 다 2차다. 산전간호 1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습관의 개선이다 하면은요. 이거는 1차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는 이미 아무런 병에 걸린 거는 아니니까요. 건강검진만 주의하세요. 2차라는 거. 여러분 총 부양비 공식 뭐예요? 총 부양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버는 사람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가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인구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돈 안 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애기와 노인 아닙니까? 애기는 유소년 인구예요. 0에서 14세. 노인은요? 65세 이상의 인구죠. 이거 곱하기 100이 총 부양비예요. 아시겠죠? 부양비는 돈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분의 돈 안 버는 사람. 돈 안 버는 사람은 유소년과 노인이다. 이렇게요. 제가 A에 대한 B다 이렇게 나오면 A분의 B라고 했어요? B분의 A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고 했습니다. A에 대한 B 이거는 A분의 B예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의 인구이다.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이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가죠?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이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유소년 부양비야. 그럼 어떻게 구해요?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죠. 유소년 부양비는 이 유소년 분자로 가야 돼요. 0에서 14세.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럼 노인 부양비는요? 마찬가지로 노인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분자로 가고요.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노령화 지수는요? 노령화 지수는요? 돈 버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령화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분자로 가죠? 이 밑에는 유소년이 들어갑니다. 0에서 14세. 아시겠죠? 이게 뭐 공식 다예요. 그래서 부양비만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들어간다. 이것도 부양비 공식 국가고시 한번 나왔었잖아요. 모자 보건 수첩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산부의 산후관리 사항이다. 보건요원이 담당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 및 통계적 특성 등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문제점을 파악해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을 성공시키는 첫 요소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인데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실태 파악이 문제점 파악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수유 중이고 터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임법 터울 조절하면은요. 자궁내 장치 IUD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뭐죠? 루프예요, 루프. 아기를 낳던 인부만 할 수 있죠? 장점은 뭐예요? 이거 다시 빼면은 아기 또 낳을 수 있어요. 터울 조절 가능하다. 수유 중에도 가능하다. 단점은요. 염증이 생기고 월경 가다 생길 수가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퇴원 후에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뭔가 문제가 있다.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3차죠? 3차 예방이죠? 저출산과 저사망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노년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노년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노년 부양비 공식 뭐였어요? 돈 버는 사람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었죠. 노년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분자로. 그쵸? 돈 버는 사람 누구 있죠? 15에서 64세. 경제활동인구, 생산연령인구. 이거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 바로 노년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래요.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 병원이죠? 의원이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병원은 그렇다 쳐.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 업무. 헌혈 받잖아요. 헌혈의 집. 이 두 개는 오케이. 혈액제제 제조업자도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구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도 하고 시행도 하죠. 하지만 불소농도 조정 이거 뭐 0.02, 0.5 이거 누가 합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건 그냥 정신건강법 뭐 이렇게 그냥 혼자 말을 줄이셔도 돼요.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이다. 이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설에는 뭐가 있냐? 의료기관이 있다. 병원 아닙니까? 요양시설이 있다. 요양원이 있다. 정신재활시설이 있다. 마시는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한다. 먹어서 생기는 감염병, 수인성 감염병이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법정 감염병은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1군이었는데 지금은 다 거의 2급으로 넘어갔어요.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조의 한 기억나시나요? 사산증명서. 사산증명서가 뭐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다가 사산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이 사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의한이에요. 조산사. 의사. 한의사예요. 치과의사가 빠지죠? 그게 바로 사산증명서예요. 사산증명서는 사조의 한, 조의 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 치과의사, 덴티스트는 빠진다는 거. 치과의사는 뭐 일반적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된다는 거. 이 검안서가 사체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사산증명서는 사람 죽은 게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게 사산증명서라서 치과의사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관절운동 방법은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사지 합니다. 마사지를 해서 풀어준다. 하지만 그 수동적 관절 운동에서 관절 가동 범위 이상으로 무리하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부종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마사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맥류 환자 부항 뜨지 않아요. 이거 항상 중요하죠. 정맥류가 나오면은 부항 안 뜬다예요. 성인 여자 혈압이 110에 60이에요. 정상 혈압 몇이에요? 120에 80. 애가 체온, 겨드랑이 체온이 37도, 맥박이 90분. 원래는 60에서 100이 정상이죠. 호흡이 26. 호흡이 12에서 20회가 정상인데 26이니까 호흡이 좀 이상하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빈호흡이에요. 빈호흡. 정상혈압은 120에 80이에요. 고혈압은 140에 90이죠.
저혈압은요 90에 60입니다. 그래서 110에 60이 꼭 뭐 저혈압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에요. 약간 좀 어설프긴 하지만요. 정상적인 맥박은요 여기 90이라고 했죠. 60에서 100 사이는 정상이에요. 90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상이다. 정상호흡은 20회까지인데 26회이니까 호흡이 빈호흡이라는 거예요. 서호흡은요 12회 이하면 서호흡이고요. 빈호흡은 1분간 호흡수가 20회 이상이면 빈호흡입니다. 과호흡은요 횟수와 깊이가 좀 과한 게 과호흡이라는 거. 우리 아까 과호흡을 시킨다 뇌압 상승 간호에서 배웠었어요. 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과호흡을 시키는 경우는요 CO2를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뇌압이 상승했어. 그랬을 때는 과호흡을 시킨다. 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무의식 환자의 침상 목욕 시 어디부터 씻기고 어디부터 씻어요? 침상 목욕 시 환자는 얼굴부터 씻깁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자는요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간호조무사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환자 얼굴 씻겨요. 얼굴 어떤 순서?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 순서로 씻깁니다.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눈, 코, 볼, 입. 여러분 손 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눈, 코, 볼, 입, 이마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귀 닦고 목 닦는 거예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얼굴을 닦아요. 특히나 눈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았죠. 그리고 나서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간호조무사가 여기 서 있는데 먼 쪽부터. 발은 이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손은 손끝에서 한마디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라 이거예요. 혈순환 되게. 왜? 침상 목욕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혈순환 잘 되라고. 하지만 미온수 목욕 뭐였어요? 열 내리는 환자들은 큰 동맥부터 닦아야 열이 내리니까 반대였죠. 그래서 말초부터 닦아줘라. 그게 바로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씻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침상 목욕이 국가고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침상 목욕 목욕물 온도 뭐죠? 침상 89. 89는 40 몇 더하기 40 몇이죠? 43에서 46을 더하니까 침상 89가 됐어요. 목욕물 온도가 그 보기 잘 나옵니다. 침상 목욕물 온도는 43에서 46도이다. 그럼 이거 맞아. 이렇게 가면 되는데 42에서 44도이다. 그러면 이거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 먼저 닦는다? 얼굴 먼저 닦는다. 얼팔과 얼굴, 팔, 가슴 뭐 이렇게 순서로 닦는다. 상지는 팔에서 어깨 쪽으로. 이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는다는 거. 배꼽을 중심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장이 안 꼬이겠죠? 발을 대합물에 담궈서 씻고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요. 당뇨 환자든 일반적인 환자든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손톱은 둥그렇게 깎아도 되지만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왜 발톱을 일자로 자를까요? 동그랗게 깎다가 여기 이 안으로 세균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냥 꽉 막아버려라 네모나게 이 얘기예요. 소독솜을 사용하여 회음부를 간호할 때 순서. 맨 마지막은 항문이에요. 여러분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도. 여러분 지금 여자 구독자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우리의 생식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팬티 속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도 아래 질 있고 질 밑에 항문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도에서 대음순 먼저 닦고 소음순을 닦는다 이 말입니다. 밖에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소음순 안에를 닦는다는 얘기예요. 솜은요 하나로만 닦죠. 한번 쫙 닦고 버려. 또 새 솜을 한번 쫙 닦고 버려. 한번 쫙 닦고 버리고 쫙 닦고 버리고 이렇게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또 요도에서 항문으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아도 되고 중간에 질이 있으면 요도 질 항문으로 닦는다. 이게 그렇게 요양보사든 간호조무사든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왜? 회음부 간호 우리 이렇게 배행아이로 대상자 무릎만 들고선 닦습니다. 근데 이제 욕창 환자 기저귀 환자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항문부터 질 요도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이 대장균 똥균이 질에도 들어가고 요도로 들어가면서 회음부 쪽에 감염이 돼서 요로 감염이 생겨가지고 막판에 결국은 뭐 치매 환자든 사지마비 대상자든 이 요로 감염이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의 합병증, 요로 감염이나 폐혈증으로 갑니다. 폐혈증으로 사망해요. 폐혈증은 뭐예요? 욕창 생겼어. 피부가 괴사되고 썩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폐혈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로 감염이 오죠.
그리고 콧줄 꼽았어. 흡인성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는 원인이 그 질병 때문이 아니라 폐혈증, 요로감염, 흡인성 폐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음부 간호, 우리가 정말 오줌 한번 닦아주고 똥 한번 닦아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이라는 거. 겹친 부분까지 세심하게 닦아줘야 돼요. 생리식염수나 붕산수로 닦아줘도 됩니다. 알코올은 절대 안 돼요. 노인은 알코올로 닦아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알코올로 닦으면 건조해져서 닦아주지 않죠? 개방상처에는 알코올 닦지 않잖아요. 그냥 기구 소독에만 알코올을 씁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까졌어. 알코올 부으면 돼요? 저 옛날에 목 모를 때 무식하게 알코올 벗어요. 살 다 너덜너덜 조직 다 녹았거든요. 알코올은 개방상처에 절대 닦지 않습니다. 그냥 기구 소독만 닦는 거예요. 준위험기구 아시죠? 뭐 혈압계, 청진기 이런 것만 닦는 거예요. 제대, 애기들 태아 제대, 탯줄은 75%의 알코올로 닦긴 닦았잖아요. 그건 개방상처는 아니잖아요. 아물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감각이 소실된 부위 냉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온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안 느껴지면 화상을 입거나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치가 깨끗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에 담글까요? 소독수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대요. 세정제에 담그래요. 세정제. 왜? 의치 자체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세정제에 담궈요. 퐁퐁으로 담궈도 돼요. 퐁퐁이 뭐죠? 퐁퐁을 주방세제라고 말을 바꿔서도 맞아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려요. 주방세제? 주방세제로 틀리를 왜 닦어? 여러분, 우리 밥그릇 뭘로 닦아요? 주방세제로 닦고 거기다 밥해서 먹죠. 의치도 마찬가지예요.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방세제 괜찮습니다. 세정제도 좋아요. 틀니 세정제가 있어요. 이렇게 통에다가 물 넣고 틀니 세정제 하나 딱 넣으면 거품 뽀글뽀글 나면서 이 틀니에 있는 지저분한 단백질 같은 거 제거해 줍니다. 렌즈 끼시는 분들 단백질 제거제 있죠? 똑같아요. 틀니 중요한 거, 찬물에 담근다. 미지근한 물로 씻는 건 괜찮은데 뜨거운 물은 절대로 안 된다. 쪼그라드니까. 또 수건을 깔고 해라. 떨어뜨리면 깨지니까. 틀니가 굉장히 비쌉니다. 상악, 하악 따로 가거든요. 전체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어요. 고리 끼우는 것도 있고요. 최소 뭐 정말 몇백입니다. 비싸요. 수리비도 비싸요. 깨지지 않게 한다. 쪼그라들지 않게 한다.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평지를 걷는 3점 보행법 시 지팡이 뭐 이 순서가 뭐냐 여러분. 한쪽 다리가 마비됐어요. 이거 뭐예요? 편마비죠. 평지를 걸어요. 또는 내려가요. 이거 같이 가죠. 이거는 뭐예요? 지마건을 알아야 돼요. 지마건. 지팡이, 그 다음에 마비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다리가 마비야 그러면은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뭘 외워야 돼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순서이다. 지팡이는 항상 먼저이죠. 그리고 건강한 다리, 여기 왼쪽 편마비야.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종이에 쓰면서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뭐 천재라고 맨날 머리로 암산하고 머리로 이렇게 막 떠올리지 마세요. 제발. 필기구를 왜 가지고 시험장에 가요? 쓰세요. 지우개, 연필, 샤프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계단 내려간다, 평지를 걸어간다 하면은요, 지마건 써놓고 편마비가 왼쪽에 오른쪽에 적고 건강한 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적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 지건마 딱 적고 지팡이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항상 먼저지 이건 아셔야 되죠. 올 지건마. 마비된 다리는 아픈 다리랑도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적고 항상 가는 거예요. 개정된 부분 알려드릴게요. 우측 편마비 환자가 올라갈 때 순서 물어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죠? 우측이 편마비 환자예요. 일단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올 지건마 적어놓고요. 지팡이. 우측 편마비면 마비된 다리가 어느 쪽 다리예요? 오른쪽이죠? 건강한 다리는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이 된다.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이 된다. 순서는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 지건마 적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림을 보면요. 오른쪽 편마비죠. 지팡이는 어느 손으로 짚죠? 건강한 쪽으로 짚습니다. 이 편마비 쪽으로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는다. 그래서 건강한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과거에 어땠어요? 지팡이를 짚은 게 건강한 쪽이야.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안 짚을 때는 지팡이 위치에 간호조무사가 간다. 이게 과거 내용이에요. 어떻게 개정됐어요? 편마비 환자는 지팡이를 짚던 안 짚던 그냥 항상 편마비 쪽, 불편한 쪽에서 지지를 하래요. 그러면은 과거에 만약에 지팡이를 안 짚었을 때는 건강한 쪽에 가서 부축했잖아요. 이제는 지팡이를 안 짚었어도
불편한 쪽에서 지지해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편마비란 말이 문제 없어. 그냥 불편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른쪽 손상 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면요. 그냥 건강한 쪽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마비란 말이 있으면 그냥 편마비 쪽에서 부축을 해요. 지팡이가 있던 말든. 일반적인 손상 환자야. 그럼 무조건 건강한 쪽에서 보조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모의고사 12회 93번 문제가 있어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왼쪽 편마비 환자를 1인이 부축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과거에 이 문제의 답은 뭐였어요?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 지팡이를 안 짚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 자리에 간호조무사가 들어간다. 지팡이 자리가 어디야? 아, 건강한 오른쪽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4번이 답이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대출판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문제를 바꿨더라고요. 똑같은 답 4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왼쪽 편마비 환자라는 말을 지워라. 그래서 이거를 왼쪽 손상 환자로 바꿔라. 이렇게 학원에 공지를 했나봐요. 그럼 왼쪽 손상 환자니까 손상된 환자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건강한 쪽에서 보조한다.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야?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조한다. 답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뭔 말인지. 그래서 문제에 편마비 환자다 그러면 항상 편마비 쪽, 불편한 쪽을 부축하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고요. 편마비란 말이 없어요. 그냥 손상 환자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는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돼요. 상하니까. 상하면은 또 거기 뭔가 세균 생기면은 검사 결과가 엄하게 나와요. 소변은 중간 소변부터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 소변을 다 받아요. 중간 소변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30초 동안 오줌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 5초에서 10초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팬티 주변이나 요도 주변에 잡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시원하게 버리다가 중간 정도부터 한 11초부터 마지막 30초까지만 모은다. 이 말이 중간 소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24시간 소변 검사.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을 전체를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30초를 쌌지 30초를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달라요. 30초를 다 버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그냥 끝까지 다 모은다는 거. 이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일반적인 소변 검사는 그냥 이 소변에 총 30초라고 한다면은 10초만 버리고 20초는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으시죠? 예. 장기간 와상 환자를 휠체어로 옮겨 운동할 때 체위 변경으로 인한 뭘 주의해라? 저혈량에 주의해라. 맨날 누워만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어지럽거든요. 조심해라. 그래서 너무 어지럽다 하면은 눕혀있던 환자를 다시 눕힙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힙니다. 직전의 자세로 바꿔준다.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 중에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 꼬리뼈 부위입니다. 발적이 나타났어. 욕창 전조 아니에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1시간마다 해주셔도 좋아요.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누워있을 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기본이다. 근데 사실 2시간 금방 갑니다. 그쵸? 계속 2시간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역류성 방광염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소변 채집통은 방광보다 어디에 위치하냐? 항상 이 소변통은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놔야 돼요. 왜? 내 몸이 있는데 이것보다 아래에 놔야지 내 몸으로 다시 역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보다 위에 있는 건 링겔, 수열, 위관 영역이지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소변 주머니. 아시겠죠? 무의식 부동 환자에게 좌약을 삽입했어. 좌약은 실온보관이었죠? 변기를 대어줄 때 어떻게? 힘을 우리가 다 썼다가는 우리 팔목이 나가요. 그래서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측위로 옆으로 누인 다음에 변기를 대고요. 다시 똑바로 앙하이로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못 움직여. 환자가 도와줄 수 없는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변기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변기가 되든 기저귀가 되든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맥 주사로 인해 발생된 정맥염의 원인은 주사 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인 손상이다. 정맥염이 걸립니다. 잘못하면은 정맥에 제대로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맥염에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정맥 주사 IV 맞고 나서요.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이게 요양보에서 국가고시에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어요. 왜? 피멍 예방을
하기 위해서. 피멍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멍 안 들려고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셔서 일하실 때 IV를 놓고 우리가 바늘 빼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왜요, 선생님? 피멍 안 들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상식입니다. 근데 또 중요합니다. 처방전 PO 입으로 먹어라. NPO, 낮PO, 노PO죠. 금식해라.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하세요. 환자 NPO 붙여있는데 저 귤 있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무조건 금식이에요. 낮PO, NPO요. AC, 식전이죠. PC, 식후죠. 식후 PC방 가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현장에서 일할 때 적어도 NPO 요 정도는 알자 이겁니다. 성인 관장 시 카테터 삽입 길이. 관장은 똥구멍으로 하죠. 이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위. 똥구멍 삽입하는 카테터 길이까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나? 7에서 10cm 정도래요. 10cm. 성인만 알자고요. 10cm 정도. 똥구멍 이게 집어 넣으려고 하면 한 10cm는 돼야 되겠구나. 고막을 절개했대요. 이 환자에게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왜겠어요? 압력 때문이겠죠? 변비도 예방해라. 뭐 고막이든 귀든 눈이든 압력을 조심해라. 안압 상승을 조심해라. 기침을 주의해라. 뇌압 상승을 주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기침을 한다고 하면 입을 벌리고 해라.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왔습니다. 왜? 압력을 분산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비슷합니다. 항상 나오는 파트는 비슷해요. 겸자통, 겸자를 한 개씩 넣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겸자의 끝부분은요. 아래를 향합니다. 이 겸자통에 겸자 하나씩만 집어넣어요. 겸자가 뭐예요? 핀셋 같은 거. 이거는 24시간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한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소독포 안에 거즈를 손으로 집을 때이다. 멸균 장갑 사용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중에서 환자가 말한 건강 문제는 주관적인 자료예요.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 나왔어. 소변이 500ml 나왔어. 이런 거는 다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자꾸 어떤 거 같아요. 이런 건 다 주관적인 자료. 환자가 입으로 말한 거는 다 주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골절상으로 다리에 석고분대한 환자가 무감각을 호소한다면 이 무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라. 병실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어느 쪽을 지지해라?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마비된 쪽으로 지지해라. 식사는 저작이 편한 쪽으로 해라. 이겁니다. 경추, 목이죠. 경추 손상을 입어서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는 견인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또는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다 연동운동 촉진, 욕창 예방, 피부 간호가 중요합니다. 열요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순환이 증가한다. 근육 긴장이 준다. 릴렉스 된다. 대사활동이 높아진다. 혈관도 이완된다. 열요법, 냉요법 제가 비교해드린 거 있죠. 수술 후 배뇨가 곤란한 환자에게는 정상 배뇨시와 같은 체위를 취하게 준다. 남자는 서서 싸게 하는 게 좋겠죠. 상체를 올려서 싸게 해야지 누워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 유지 간호 방법은 반드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의식이 없으니까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수혈 부작용이 15분 안에 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중지하고 보고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덜덜덜 떨어요. 열이 많이 납니다.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 쇼크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 빨리 중지하고 보고한다는 거. 수혈 받을 때 검사하는 거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혈액형 검사, 교차 시험 검사, 교차 반응 검사. 전신 마취 수술 후 돌아온 환자 침상에서는 일단 금식판, 곡반, 방수포가 필요하다. 뭔가 토하거나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수포 하고요. 곡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요걸 대준다는 거. 전신 마취 수술 후 체위 변경은 정맥 우렬과 호흡기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기폐나 폐렴 같은 거요.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모의고사에 안 나와서 제가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작년 요맘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영상 보시면 기침을 많이 하고 아이고 숨차 죽겠네 이런 정말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유튜브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이런 댓글 사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국시 3월달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영상 만들다 정말 골로 갈 뻔했거든요.
그때 제가 진단받은 게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역류성 식도염은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40, 한 6, 7 정도 나가는데, 요즘엔 뭐 한 2, 3kg 찌긴 했어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래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커피를 먹지 말아라. 제가 여기서 앞불사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힘들 때마다 그 믹스 커피를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서 영상을 만들고 녹음할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었더니 계속 기침이 나왔다는 거.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예시 들어서 설명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머리에서 잊어먹지를 못해요. 제가 치맥 먹고 커피 먹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오겠죠? 싱글 주스가 좋다고 많이 먹었더니 안 좋다. 제가 이때 또 입맛이 없어서 탄산음료 엄청 빨아 먹었거든요. 탄산음료랑 커피를 먹고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 기침을 했다는 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식사 도중 물 먹지 말아라. 어떤 식품 먹으라고 했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섬유질 아예 근처도 안 갔거든요. 먹질 않았거든요. 변비는 복압을 높여서 위산 역류를 일으키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제가 바로 누운 적은 없습니다.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음식 먹지 말아라. 상체를 웬만하면 좀 올려라. 왜? 위산이 이렇게 역류되면 아프니까 상체 올리고 커피 줄여라.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이 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커피, 술, 신과일은요, 위장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국가고시 그 임박한 시즌만 되면 위장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도지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 때는 안 그러는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는 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영상 제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요양보호사는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다 너그럽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간에 기침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커피 먹고 싶네요 또. 마지막 장, 관상동맥 질환 2가지. 관상동맥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라고 했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 어떨 때는 협심증이고 어쩔 때는 심근경색증이야. 이게 명확합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흉통이 있는 게 협심증이죠. 흉통이 한 15분 정도 있어.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했는데 혓바닥 밑에 넣고 빨았더니 약발 받아서 안 아파. 이러면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밑에 투여했는데 30분 이상 아파. 그러면 이거 협심증 아닌가 보다. 심근경색증일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흉통이 30분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이다.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을 해라. 심장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EKG 심전도 하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라. 변 완화제 투여해라. 왜? 변비까지 오면은 이거 앱솔루트 베드레스트인데 압력 생기면 더 안 좋다 이거죠. 모르핀을 빨리 투여해. 너무 아프니까 IV를 투여해라 이거죠. 협심증은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30분 내내 아프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진단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IV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정근피경 기억하시죠? 정맥주사가 가장 약발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주사, IM, 그 다음에 피하주사, 경구, 먹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제일 늦다. 이 순서에 의해서 가장 아프니까 가장 빠른 IV를 놔라. 이렇게 기억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